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노벨문학상 시상식 특집 현지 취재하고 온 조선일보의 황지윤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지난 시간에 너무 질문들이 막 격이 낮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노벨상의 우아함과 달리. 네, 그래서 저희가 경고해드렸잖아요. 근본 없는 방송이니까 네, 이해해 주시라고. 지난 방송 말미에 일본이 이제 노벨상 받은 지 한참 됐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쉬는 시간에 잠깐 확인해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받은 연도가 설국의 그 가하바테 야스나리 68년. 8년.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오에 겐자부로. 네, 94년 그 이후엔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이제 물론 그 일본계 영국인인 가즈오 이시구로가 이시구로가 있긴 하지만은 거기는 뭐 사실상 영국 영국 작가니까. 사람이니까. 이제 그 간격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JYP 살아생전에 이런 일을 또 겪을 가능성이 낮은 편이죠, 솔직히. 네, 뭐 혹시 운이 좋아서 있다고 하더라도 요양원에서 상상하면 위로가 되겠네요. 120살까지 살다 보면 가능할지도. 요양원에서 네. 뭐 26년 금방 가니까요. 네. 26년 후에쯤 한국이 다시 받는 일이 생기면 그야말로 참 기쁘겠네요. 기쁘겠죠. 네. 네. 그 스톡홀름에서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하려다가 이제 차마 못했던 유치한 질문 뭐냐면 한강 작가하고 이렇게 뭐 사인을 받거나 뭐 같이 셀카를 찍거나 뭐 몇 마디 나눠보거나 뭐 이런 네. 거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거의 매일같이 저는 한강 작가님 일정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따라다녔겠죠. 네. 이제 얼굴은 되게 많이 보지만 이제 먼 발치에서 볼 때도 많고 뭐 그분은 무대에 있고 저는 뭐 기자석에 있고 이럴 때가 많으니까 그럴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몇 번 이렇게 마주치거나 한 적은 있었어요. 네. 그 사진 한 장 찍어 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근데 한강 작가님이나 셀카 같이 찍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많아요? 네. 그 가장 한강 작가님이 유명해지시고 나서 그런 기회를 많이 겪으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그 부커상 받으시고 나서 프랑스였나? 제가 지금 나라가 정확하게 헷갈리는데 거기서 무슨 한국이 주빈국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강 작가님을 포함해서 대거 그 방문단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같이 가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종모 선생님 같은 분도 이제 끼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한강 작가님이랑 같이 이동을 하니까 비행기도 같이 타고 공항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또 북고상 받으신 우리나라 작가님이시니까 막 셀카도 찍고 이정모 관장님도 네, 그랬다고? 올리고 막 이랬는데 되게 불편해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한강 작가님이 대체로 그냥 뭐 되게 활달하시고 또 격이 없으시고 그러시다고 하더라고요, 사석에서는. 그래서 뭐 다 받아주셨나 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분들이 저랑 그 페이스북 친구로 많이 엮여 있는데 노벨상 받자마자 그 꽁꽁 숨겨놨던 그 사진들을 대거 방출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다. 에이, 그 옛날에 찍은 거는 무효고 지금 현지에서. 그 마지막 날에 이제 낭독회 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행사 다 끝나고 몇몇 기자들이 남아서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네. 추운 그 거리에서. 네.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나왔을 때 이제 뭐 이제 질문하거나 이러기보다는 다 사진을 좀 찍으려고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진 찍어달라고. 아니, 개별 셀카가 힘들면 몇 명 모여서라도 단체 사진이라도. 기자들. 근데 사실 찍어주셨어요. 네. 찍혔어요. 그래서 한 네. 앵글에 담긴 사진이 네, 있어요? 있어요. 그걸 주세요. 그걸 우리가 인스타에 올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거 근데 그건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좀 가오 떨어지는 일이에요. 가오 떨어지는 일이지만 취재원이랑 무슨 사진을 찍어. 아니 취재원이 그러니까 취재원이 무슨 탄핵 저는 대상이거나 한참 기사 쓰면서 연쇄살인범이거나 이러면 안 하지만 저는 한참 기사 쓰고 다닐 때 세상 모양 빠지는 일이 막 무슨 영화 그
담당하는 기자들이 맞아요. 뭐 영화 시사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배우들이랑 사진 찍고 내가 웬만하면 좋아하는 작가랑 같이 사진 찍고 저 이런 거 진짜 모양 빠진다고 제가 생각해요. 웬만하면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강양구 기자 옛날에 젊었을 때 김혜수 배우랑 둘이 찍은 사진 그건 엄청 자랑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찍은 게 아니라 김혜수 기자님께서 아니 김혜수 기자님이 누구세요 그분은? 김혜수 배우님께서 아 저기 그냥 서 있는 젊은 기자도 와서 김혜수님이 강양구랑 같이 사진을 찍고 싶어서 불렀겠냐고. 아니 부르셨어요 진짜 저를. 간절히 사진 찍고 싶어하는 눈빛인데 못 저 수- 다가오고 있으니까 저 불쌍해서 찍어준 저 거지. 수습 때 영화 담당하는 선배가 나 오늘 그 김혜수 씨 나오는데 취재하는데 구경 삼아서 한번 가볼래 그래서 갔는데 막 사진 찍고 그러길래 저는 저를 모양 그때도 모양 빠지는 네. 짓을 왜 하냐고 저기 구석에 서 있었는데 다 사진을 찍은 김혜수 씨가 거기 서 있는 젊은 기자도 아무튼 와서 어떻게 찍었든 간에 그 사진을 지금도 잘 간직하고 있잖아요. 개인만 간직.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도 이제 영화 담당 했었으니까 라운드 인터뷰를 하고 나면 마치 이제 배우들이 좀 기자들 이렇게 챙겨주는 것처럼 사진 찍을 타임을 막 주거든요. 네네. 원하면 와 이렇게. 네, 근데 진짜 많이 했는데 그때는 왠지 그 곤조가 있어서 단 한 번도 사진을 안 찍었거든요. 그게 저는 참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가끔 생각나요. 그때 왜 왜 그랬을까? 그랬을까? 꼭 이 양반이랑은 그래서 한 컷 남길 걸 하고 제일 후회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근데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라운드에서 만났던 배우가 정우성 배우님이었는데 야, 네, 네, 뭐 요즘 많이 네, 힘드시죠. 굳이 네. 뭐 안 굳이 찍었어도 네. 우리가 이제 해외 취재를 가면 이제 기자들끼리도 네. 서로 뭐 대화를 좀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외국 기자들이 한강 작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잘 모르니까 한국 기자들한테도 이분은 한국에서 뭐 위상이 어떠냐, 뭐 너 뭐 얼마나 많이 읽어봤니, 뭐 등등 뭐 궁금했을 것 같은데 외국 기자들도 좀 질문하던가요? 저희한테요? 아니면 저희한테 뭐 개별적으로 막 그렇게 그냥 가끔 기자간담회에서 마주쳤을 때 뭐 보이는 풍경이 뭐 옆자리에 뭐 외국 기자가 한국 기자한테 뭘 물어보거나 이런 모습은 봤는데 저한테는 뭐 누가 물어보진 않았었고 그 SVT라고 스웨덴 공영방송이 그 시상식 시상식이랑 연회 중계를 했는데 연회 때 이제 한국 기자를 불러서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뭐 그런 건 하더라고요. 그 황지훈 기자는 영어가 좀 되시나 봅니다. 영어를 뭐 그냥 할 수 있는 정도. 그 문학 담당 기자가 하필 영어를 네. 완전 못해요. 그러면은 출장 담당자가 바뀌겠네요. 잘하는 척 해야죠. 잘하는 척하고 갔는데 기사를 못 쓰잖아요. 기사를 왜 못 써요? 다 쓸 수 있지. 아니 그 말이 한두 마디도 안 들리면 기사를 어떻게 써요? 아니 뭐 보도 자료만 보고? 슬쩍 이렇게 약간 눈치껏 그게 할 참 수도 기자가 있고. 할 짓이야? 아니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게 기자가 하는 일입니다. 아니, 수상자도 한국인인데요. 네. 한국 기자들만 모여서 무슨 기자회견 같은 거를 하기도 했죠. 네, 맞아요. 네, 그게 좀 이제 일전 후반부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좀 약간 편안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뭐 끝났으니까. 시상식 끝난 다음 날이어서 좀 약간 많이 웃으시고 편안해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그 좀 옷도 좀 다른 거 입으시고 좀 아니 옷은 같은 옷을 계속 그 검정 드레스인지 그 검은 네 약간 이렇게 정장 같은 그거 투피스. 입으. 스카프는 또 항상 좀 바뀌셨어요. 그 진짜 시상식 기간 내내 화장도 안 하시고 똑같이 그 모습으로 다니신 거죠? 뭐 모두가 보신 그 모습이 네, 제가 본 모습과 같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저는 한강 작가님이랑 뭐 직접적인 연은 없는데 그 저랑 친하신 분들 중에서 한강 작가님이랑 그 학교 다닐 적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같이 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강 작가님이 카메라에 비춰지거나 인터뷰에 비춰지는 모습과 실제 모습과는 좀 되게 괴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다들 너무 차분하고 좀 약간 어둡고, 글은 좀 그렇죠. 네, 어둡고 그렇다고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뭐 밝고 그리고 스스럼도 없고 네. 또 대학 때도 오히려 되게 그냥 조용조용한 학생이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활달하게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던 스타일이었대요. 그래서 그 소설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카메라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비춰진 모습과 실제 한강 작가님은 약간 다르다고. 그 하루 종일 취재하고 밤에는 그러면 뭐 해요? 그냥 해산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네. 8시간 늦거든요, 스웨덴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고 돌아오면 이제 한국은 새벽이구나. 한국은 새벽이어서 꼴딱 그날- 밤샌 느낌. 그날 취재한 거를 좀 정리하고 이제 아침 보고를 미리 이제 올려놓으면 이제 또 그렇게 하루가 굴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잠을 잘 못 자고, 네. 그러니까 한국 시간과 스웨덴 시간을 동시에 한 몸으로 살아내는 느낌? 그러게. 거기 밤 12시면 여기 아침 8시니까 그렇죠. 호텔 들어가서 뭔가 데스크에 보고하는 거 네, 네. 애매한 시간이죠. 이런 거 쓰고 그랬겠구나. 그리고 또 데스크들은 현지가 밤 12시인 건 별로 신경 신경 안 안 쓰거든. 원래 그런 자들이 데스크거든요. 그래서 시상식 날도 시상식 하고 연애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 거의 뭐 6시간 넘게 그 시간을 보내는데 딱 12시 반 정도쯤 이제 들어왔거든요. 호텔로. 그러면 이제 하루를 정말 빼곡하게 다 채워 보냈는데 한국으로 아침 시간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보고하고 아니, 기사 쓰고. 마감도 예를 들어서 한국에 뭐 마감을 뭐 2시, 3시에 한다고 치면 거기 시간으로는 또 아침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밤새 써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밤을 그렇죠. 거의 샜죠, 항상. 그리고 또 요즘은 더 힘든 게 특히 그 오프라인 종이신문 기자들이 힘든 게 속보들은 또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막 맞아요. 나오니까. 속보는 속보대로 쓰고 종이용 기사는 음. 시간 맞춰서 마감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동시에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아침에 기사 마감 얼추 해놓고 조식 먹으러 비적비적 내려가면 도처에 이제 쾌한 사람들이 몇 안 되는 아시안들이 다 네. 쾌한 모습으로. 또 숙소 대충 비슷한 예산으로 비슷한 곳에 음. 잡았으니까 네. 이렇게 거기 마주치- 되게 비싸잖아요, 네, 물가가. 그렇더라고요. 책 방송인데 시상식 얘기만 하고 일주일을 때우는 건 약간 민망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음. 여쭤볼게요. 그 어떤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9박 10일간의 이 취재가. 근데 뭐 기자로서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인 것 같아요. 너무 막상 생각해 보면 예측 가능한 일들이었고 뭐 그렇게 돌발 사건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되게 그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했던 어떤 시간 그리고 그걸 그냥 기사로 녹여내면 되었던 시간이어서 이 정도의 그 도파민 레벨을 능가할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으면 나쁜 일이 있겠죠.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혹시 야 문학 담당은 너지만 이렇게 큰 취재는 내가 가야겠다라고 손든 선배는 없었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 뒤에서는 있었을까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겠죠. 네. 왜 나쁜 사람이면 있었을 수도 있죠. 아예 없었겠죠. 사실 없었을 이 출장을 되게 가고 싶어서 노벨상 발표 난 다음 날부터 부장한테 부장 그런데 출장을 어떻게 가면 될까요?라고 이미 제가 막 그렇게 점을 찍어놔가지고 그래 아니 기자면 당연히 가고 싶죠. 담당 기자가 특히 있는데. 문학 담당 기자면 네, 그 누구를 감히 보내요. 그 전 세계에서 기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백 명 거기에 현지에 갔다고 치더라도 네. 10년이 지나도 몇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음. 야 거기 평생 한 번 끼는 거는 대단한 추억이죠. 네. 저도 더 여쭤보고 싶은 시상식 뒷얘기가 많긴 한데 혹시 뭐 저희가 안 물어봤는데 알고 보면 되게 재밌었던 청취자분들이 들으면 재밌어할 만한 신문에 안 난 뒷얘기 뭐 남은 거 없을까요? 뒷얘기 아까 한강 작가님 뭐 마주친 적 있냐 뭐 얘기 같은 거 주고받았냐 하셨는데 제가 이제 전혀 다른 이유로 그 수상자들이 묵는 호텔은 따로 있거든요. 그랜드 호텔이라고. 이제 다른 이제 그 부엌 투어
아까 말씀드렸던 노벨위원회에서 이제 시켜주는 부엌 투어를 어떤 분이랑 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노벨위원회에 무슨 다른 행사에 연사로 초청된 어떤 그 강연자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그랜드 호텔에 묵으신다면서 그 호텔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 여기 뭐 클래식한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셔서 너무 궁금하다고 막 그랬더니 오케이 그럼 따라와. 그래서 같이 쫄래쫄래 이제 그 그랜드 호텔을 갔어요. 근데 또 갔더니 거기 스파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도 구경을 시켜준다고 해서 그분 따라서 스파도 구경하고 이제 빠이빠이 한 다음에 호텔 로비에 이제 뻘쭘하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한강 작가님 나타난 거예요. 근데 뭔가 그 그려지는 풍경이 기자가 호텔 로비에 앉아 있으면 약간 그 기다리고 있는 그 호텔에서 뻗치게 하고 있는 그 되게 무례한 기자처럼 네. 보이잖아요. 그러게. 네. 그래서 이걸 인사를 해 말어 막 이러다가 그래도 인사를 하자 해서 인사를 드리고 근데 인사 첫 마디가 선생님 저 여기 그냥 우연히 온 거예요. 찾아온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이제 한강 작가님 속으로 우연히 네가 스웨덴 스톡홀름 그랜드 호텔에 무슨 볼 일이 있는데.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선생님께 고백합니다. 정말 우연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축하드린다고 하고 뭐 기자 간담회 때 뵙자고 하고 뭐 길게 뭘 뭐 여쭤보고 이럴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마주쳤던 좀 웃픈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랜드 호텔 스톡홀름 네. 지도를 보고 있는데요. 전망 좋겠네요. 네. 호텔에서 대성당도 보이고 네. 바다도 보이고 그런 호텔이네요. 기자들은 되게 그냥 평범한 네. 그렇죠. 전망 없는 데서 잤겠죠. 네, 뭐 창문이 없는 곳에서 잔 기자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오늘 저희가 고른 책이 노랑무늬 영원인데 이게 노랑무늬 영원이라는 표제작은 중편 정도 되죠. 네, 제일 좀 길게 저희 단행본 기준으로 한 6, 70페이지 그 정도 됩니다. 그 책에 실린 작품 중에서 80페이지. 제일 먼저 발표된 작품이기도 해요. 제일 먼저 발표된 작품이고 제일 긴데 책에는 가장 뒤에 실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그 작품이 총 7편이 실려 있는데 노랑무늬 영원 포함해서 그 아마 작가랑 편집자가 의도를 했을 것 같은데 발표된 순서의 역순이에요. 대체로. 혹은 작가님께서 구상한 순서의 역순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작품의 배치 순서에도 조금 편집자나 작가님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황 기자님께서 추천을 안 해주셨으면은 아마 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읽고 나니까 이 소설집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소설집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제가 한강 작가님 소설집이 총 여태까지 3권이 나왔는데 이게 3번째 소설집인데 그 제가 유일하게 안 읽은 소설집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소설집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소설집이었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한강 작가님 첫 번째 소설집이 1995년에 펴낸 그 유명한 여수의 사랑이고 그 두 번째가 내 여자의 열매라고 하는 소설집이 2000년에 나온 소설집인데 이 소설집이 2000년에 내 여자의 열매를 내고 나서 2003년에 노랑무늬 영원이 발표된 것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발표한 7편을 묶은 작품집이거든요. 근데 그 10년 동안 그 이 단편들을 쓰는 사이사이에 혹은 이 단편들 사이사이에 한강 작가님께서 발표한 소설들이 그대의 차가운 손 2002년, 채식주의자 2007년, 바람이 분다 가라 2010년, 히라보 시간 2011년. 그러니까 지금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받게끔 한 초석을 닦은 중요한 작품들이 이 소설집을 실린 7편의 단편, 중단편을 발표하는 사이사이에 다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이전의 작품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꼭 읽어야 될 소설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소설집도 너무나 좋았지만은 한강 작가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데도 꼭 거쳐가야 될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표된 작품들의 발표 연도가 2003, 2006,
2006, 2009, 2012, 11, 12 이런 식이니까 네.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 사이 네. 한 10여 년 동안 쓰신 주요한 작품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개가 다 외국어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작품들 그런 장편들을 쓰시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쓰신 것들이 단편집은 번역이 안 돼. 단편집도 당연히 번역이 되었겠죠. 아,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이제 문학과 지성사 보도 자료를 얼핏 보니까 이번에 노벨 문학상 수상식 때 그 수상 이후로 중요하게 언급된 작품 중에 하나가 여기에 실려 있는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복하는 인간. 네,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 네. 회복하는 인간이 어떤 설정이었죠? 그러니까 스웨덴 할리몬에서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으며 고통은 지나가는 고통으로 환원되지 않는 근본적 실존 경험으로 나타난다라고 그 수상 이후에 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단편 회복하는 인간을 네. 염두에 두고서 언급을 한 내용이고 아, 이거 네. 네. 이거 다리를, 잘 봤어요. 예, 네. 다리를 다친 다음에 네. 다리 빈 다음에 네, 계속 냅뒀다가 한의원에서 치료 뜸 떴는데 거기 화상 생겨가지고 이렇게 요약하니까 한의원 엄청 뼈 싫어하시거든요. 아니 뭐 한의원은 제가 안 갈 뿐이지 뭐 특별히 아무튼 한의원 뜸들이는 이 거 작품. 엄청 비판적인데 옳지 이러면서 읽지 않았을까?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왼손이라는 작품 사실 네. JYP가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는 약간 말 안 되는 귀신 신하나 까먹는 그런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카프카 같은 느낌 안 들어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노랑무늬 영혼이잖아요. 네. 여기에도 이제 손이 되게 중요한 또 그걸 나와서 이 한강 작가가 이 손을 쓴다는 것, 네, 그래서 오른손 왼손 그 즈음에 냈던 장편의 또 제목이 그대의 차가운 손이라고 하는 작품이잖아요. 2002년도에 편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런 작가들은 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문학적 활용 변주를 하시는 거죠. 근데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이해를 받지 못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이 노랑무늬 영혼에 묶여있는 7편의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그 네. 모티브가 나타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해서 이제 그 주인공의 근원적인 고독이라든가 정체성 같은 것에 더 위기를 느끼는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변주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장강명 작가님이랑 책걸상 최근에 출연하셔가지고 그냥 사석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황 기자님 모시고 노랑무늬 영혼 하는데 황 기자님 소개를 읽었는데 한강 작가님 작품들을 이해하는데 진짜 중요한 작품집인 것 같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전 뭐 아주 재밌게 잘 읽었고요.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은 스토리 자체가 뭐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근데 이 왼손은 진짜 야 이거 어떻게 가려고 이러는 거냐, 이거 결국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 이제 저 박혜진 우리 문학평론가가 우리 아저씨 둘이 하는 수준 낮은 이야기를 되게 우아한 멘트로 잘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황 기자가 여기서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문학 담당 네, 기자가. 황 기자님께서는 그 수많은 한강 작가 책들 중에서 이 책 같이 읽자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을 조금 뒤늦게 읽으면서 이거를 늦게 읽어서 좀 아쉽다. 그러니까 좀 더 미리 읽었으면 그 세계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뭔가 이게 단초 같은 소설들이 많았다고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골랐던 좀 가장 큰 이유는 보면은 모든 단편들에 다 그 화자나 주인공이 죽음이랑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죽음의 충동을 되게 강렬하게 느끼기도 하는데 그 충동을 느낌과 동시에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끊임없이 다시 되새기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작품들이 다 살아야겠다는 어떤 그 생애 의지를 좀 다짐하는 작품들, 그렇게 다가와서 읽기 괴롭지만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느낌. 그 읽기 괴로운 수준으로 따지면 이건 그래도 아주 심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괴롭더라고요. 이게. 중간 정도 아닐까요? 어떤 작품은 좀 읽기 힘들긴 하죠, 이것도.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제작이 노랑무늬 영원인데 그 영원이 도마뱀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도마뱀이 뭐 징그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귀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징을 굳이 따져보면은 약간 재생 뭐 이런 게 상징이니까 좀 뭔가 막 토막토막 나서 막 고난을 겪더라도 다시 새 살이 돋아나고 새 다리가 돋고 뭔가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설 전체에서 막 등장인물 중심 인물들 대부분이 약간 이해받지 못하고 되게 고난을 겪고 있고 심지어 죽음과 굉장히 가까워 있지만 뭔가 그래도 독자들한테 조금씩의 가능성들을 주는 대목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아예 뒤에 그 해설 쓰신 평론가는 여태까지 내가 한강을 잘못 읽은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도 약간 좀 너스레 떨면서 써놓긴 하셨더라고요. 요 발문은 최근에 새로 쓰신 걸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2018년에 네. 새로 쓰신 걸까요? 그 노벨상을 받고 나서 한강 작가의 작품을 그 전에 읽을 때랑 느낌이 좀 다른 게 약간 강박관념이 있어요. 이건 내가 재미가 없거나 마음에 안 들면 이건 내 탓일 거야.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내가 뭔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약간 그래서 뿌듯하죠. 나는 원래 한강 작가님을 좋아했고 저도 높이 평가했었다. 우리 YG는 그 공개석상에서 한국 작가가 노벨상을 받는다면 한강 작가가 가장 1순위다.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다. 요런 멘트를 한 거죠. 몇 년 전에. 한 2년쯤 전에. 그래가지고 또 발표했을 그때 때 막 그 얼마나 또 자랑했는데. 할아버지들 되게 막 항상 가슴 설레고 막 그럴 때 네. 저는 그 할아버지들 안 된다. 한강 작가님. 근데 너무 그- 기뻤죠. 그거를 일찌감치 예측하셨네요. 네,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뭐 페이스북 같은 데도 쓰고 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찾아가지고 증거를 봐라 내가 옛날에 예측했다. 아니 이러고 자기 PR 시대니까요. 그걸 나 말고 누가 기억해 줍니까? 네. 아이고 근데 이제 한강 작가의 책 말고는 다른 어떤 책도 안 팔린다는 얘기를 요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판계나 이제 서점계에서는 이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다른 책들도 좀 많이 읽히고 팔리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했다는데 전혀 안 그렇다면서요. 네. 그 노랑무늬 영원 같은 한강 작가님의 숨어있는 좋은 작품집이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또 알려지는 건 좋은 일이나 다른 작가님들의 좋은 책들도 너무나 많은데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러게요. 그 문학 담당 기자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른 책들도 발굴해서 네. 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나 데스크 같네. 근데 지금 퇴근하고 왔는데 그 매체 경쟁력 자체가 계속해서 쪼그라드는데 기자 네. 혼자서 막 발 동동 구른다고 그러게요. 되겠습니까? 그 기사만 쓰지 말고 뭐라도 좀 해보세요. 어떤 거를 하면 아니 뭐 인스타를 하든지 뭐 페이스북을 하든지 유튜브를 하든지 뭐 블로그를 하든지. 네. 그래도 직업상 한국에서 문학 작품 제일 많이 읽는 편일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 가끔 기가 막히게 좋은 덜 알려진 작품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도 좀 해주시고 네. 그러면 우리가 냉큼 읽은 다음에 같이 방송하자고 또 초청할 테니까. 그 황 기자님 보시기에 그 뭐 올해 김기태 작가님처럼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발표하는 작품들의 면면을 보니 이제 조만간 뜰 것 같다. 뜰 것 같다. 아니면 아니면 못 좀 떠서 아쉽다. 주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작가님 누가 계실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지만 이제 김지연 김지연 작가를 작가님. 좀 주목하고 있고 그 외에 그 차차. 외에는 네. 당장 떠오르시는 김기태 작가 아까 네 인상적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는 그분은 좀 이미 충분히 네, 유명해지셔가지고 제가 떠오르는 작가님들도 이미 다 나름 유명하신 분들이라 김지연 작가님은 저도 연말에 한 작품 읽었어요. 조금 망한 사랑. 맞죠? 네, 예, 맞아요. 예. 조금 망한 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집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최근이죠. 연말에 네, 나왔거든요. 예. 자 책걸상 오늘 808회였네요. 네, 808회인데 800번 넘는 방송 중에서 시상식을 주제로 특집 방송 꾸민 거는 807회, 8회 두 번이 처음이네요. 네, 책걸상 복이죠. 책걸상 방송하는 도중에 또 한국 작가 중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온 것도. 그러게요. 저희가 노벨상 특집을 과거에도 이 시즌에 뭐 두어 번 했었는데 그때 다 뭐 노벨 문학상은 약간 우리하고는 별 관계 없는 먼 나라 이야기, 뭐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그 과가랑 기자님께서 노벨 문학상 발표 전주에 예술도둑 네. 편으로 나오셨어요. 네, 그때 너무 지금 누가 노벨 문학상을 받을지 몰라서 근데 좀 어중간한 작가만 아니면 좋겠다. 아주 유명하든가 아니면 아무도 잘 모르던가. 어중간하면 기자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했었는데 뭐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네. 쓸거리가 넘쳐나는 분이 수상을 해가지고 근데- 기자들은 뭐 사실은 편했겠죠. 아니죠. 근데 곽 기자님이나 황 기자님은 저는 얼추 짐작이 돼요. 너무 기쁘면서도 좀 아득해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니 편했다는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 있고 즐거웠을 것 같다. 그리고 기사 쓸 아이템은 뭐 무궁무진했을 그렇죠. 테니까. 근데 또 막 경쟁 붙어가지고 뭐 무슨 저기 한강 작가. 야, 옆집에서는 이런 거 썼는데 니네는 뭐 하냐 이러고 또 데스크가 구박하고 했겠죠. 네. 그렇죠. 네, 이번 주에는 노벨 문학상 시상식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네, 스톡홀름 9박 10일 출장 갔다 온 뒷얘기까지 많이 들려주신 황지윤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황지용 기자님 좋은 한국 문학 작품 소개하는 기사에도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